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기술 세션이죠. 저희가 제공해드린 쿠버네티스 기술 세션을 아마 들으시게 될 텐데요. 조성에도 저희가 업무 시간에 라이브 스트림으로 제공드리게 됐어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분께서 시간이 되는 그때로 이제 세션을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업무 시간에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잡아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금 해커톤이 한 지금 절반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중간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제 50% 정도 달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디어 단계에 계신 분도 계셔서 아마 쿠버네티스라는 주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 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번 그 세션을 위해서 좀 제가 어렵게 섭외한 엔지니어 분이 계세요. 아마 얼굴 보면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이 업계에서 아주 탄탄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히어로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테리님이라고 하는 저희 클라우드 엔지니어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엔지니어하고 있는 조병욱이라고 하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쿠버네티스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쿠버네티스는 일단은 컨테이너라는 개념인데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쿠버네티스 자체도 얘기하지만 그걸 이해하기 위한 대체적인 사상적 배경을 좀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아마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오늘 테리님께서 핸즈온까지 보여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좀 잘 듣고 유용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발표는 아마 5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발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 라이브 챗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이따가 발표가 다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주시는 걸로 이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하실 수 있게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그 임성영님이 되게 각 잡고 설명을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좀 무거운데 저는 좀 이렇게 좀 기쾌하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얘기할 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바이너리로 이제 서버로 배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단점들이 많이 생겨서 요새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사상은 컴포넌트 서비스를 쪼개가지고 컴포넌트 단위 배포하는 형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뭐 쇼핑몰 웹이 있다면 예전 같은 경우는 DB 하나에다가 그 안에 뭐 사용자 관리나 상품 관리, 주문 관리 같은 기능을 넣었다 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사용자 관리, 상품 관리, 주문 관리 이런 컴포넌트하고 DB를 다 쪼개요. 쪼갠 다음에 각각 팀이 독립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이 있는 이게 이제 프로덕트에 대한 디테일하고 책에 대한 리뷰를 이제 볼 수 있는 화면인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을 때 이 각각의 화면 기능이 각각의 다른 컴포넌트로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덕트 페이지 안에 북 디테일하고 북 리뷰라는 게 생기고요.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되는 거는 이제 어카운트, 프로덕트, 리뷰, 그리고 디테일 서비스 각각의 컴포넌트로 다르게 배포가 돼요. 그리고 앞에 프로덕트 페이 서버가 거기를 통신하는 이렇게 되게 잘게 서비스 쪼개지는 구조로 되고요. 사장님 타이머 좀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컴포넌트별로 좀 다른 기술을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리뷰는 자바 컴포넌트 쓴다든지 아니면 디테일은 뭐 루비 컴포넌트를 쓴다든지 그래서 그 서비스 컴포넌트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기술을 셀렉션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생각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기술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아키텍처가 맞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팀하고 문화적인 특성이 성공 여부에 더 많은 영향을 줘요. 특히 이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에이자일, 스크럼 같은 이런 에이자일 방법론이 되게 잘 맞고요.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기존의 개발팀 구조를 보면은 기획팀, UX팀, 개발팀, 인프라팀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런 팀으로 하면 의사결정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또 한 팀에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빨리빨리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지게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는 거는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하나의 팀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런 다른 팀하고 의사결정에서 협의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팀의 의사결정 내리고 가면은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그런 식으로 팀을 하게 되고 셀프 오가나이즈 팀은 그 팀 안에서 팀이 크게 되면 예산이나 아니면 상품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의사결정할 수 있는 팀이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키텍처를 중앙에서 전체가 컨트롤해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분산형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각 팀한테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중앙 집중된 권한 형태가 아니라 그런 형태를 가게 되고요. 이런 형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제 보통 얘기하게 되면 이것만 하면 다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스템이 작고 팀 규모가 작으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하면 오버 엔지니어링이에요.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나요. 근데 시스템이 복잡도가 크고 빠르게 가야 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맞아요. 근데 은행권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보통 은행권 같은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이렇게 빅뱅식으로 하는 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팀이 가까이 컴포넌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서비스나 프로덕트 개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팀이 계속 그 서비스를 인핸스먼트, 개선해 나가는 모델에 맞고요. 프로젝트 같이 팀이 뭐 500명 모였다가 제품 개발하고 빠지는 그런 형태의 뭐 SI 프로젝트 같은 데서는 그렇게 좋은 모델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제일 재밌는 가장 중요한 건 팀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팀 모델이 어떻게 가냐면은 커네이의 법칙이라는 되게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팀의 구조를 따라간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키텍처를 페이퍼하고 기술을 써가지고 아무리 잘 구현해놨다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구현이 되지가 않아요. 그거를 구현하는 팀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글로벌 팀, 개발팀을 한 4개 정도를 끌고 개발할 때가 있었어요. 인도하고 베트남하고 밴쿠버하고 한국하고 미국 그렇게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론적으로 컴포넌트를 거의 동등하게 나눴습니다. 물론 인력 구성이라든지 수에 따라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해서 컴포넌트를 배포를 하긴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개발이 끝나고 나서 이제 된 거는 미국하고 밴쿠버가 아무래도 팀의 인원도 많고 역량도 좋았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자꾸 근력으로 모여요, 기능이. 그리고 인도는 저희 커뮤니케이션 타임존 이슈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덜 일어나다 보니까는 밴쿠버나 미국에서 개발한 아키텍처하고 별로 융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키텍처, 특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잘 설계하시려고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 것보다는 우리 팀의 구조를 어떻게 해서 잘 설계할까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제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데브옵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데브옵스는 뭐냐면 운영하고 개발을 합쳐서 하는 개념인데요. 개발하고 운영을 다른 팀으로 하게 되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잘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개발팀이 배포하고 났어요. 그러면은 운영팀 입장에서는 개발팀이 제대로 서비스를 보지도 않고 배포를 막 해서 버그가 많구나 라고 해서 컴플레인이 생기고 운영팀에서는 반대로 이제 개발팀에서는 운영팀은 배포 빨리 못하고 개발도 잘 몰라. 그래서 이제 반목이 생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부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직이 빠르게 못 나가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개발팀하고 운영팀을 합쳐가지고 개발팀이 모든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는 사상으로 가가지고 서비스의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컨셉인데요. 이게 오면서 재밌어지는 게 개발자는 인프라를 다루기가 되게 쉽거든요. 특히 클라우드가 오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디테일을 모르더라도 소프트웨어로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이거에 대한 반감이 좀 와요. 그래서 이런 뭐 클라우드로 하는데 이거 뭐 자동화하면 내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옛날 기술을 레가시 기술에 이제 안주하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오는데 이런 거에 해답은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데브옵스라는 개념을 하는데 구글은 이거를 사이트 릴라이블리티 엔지니어링이라는 컨셉으로 내부에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개념은 뭐냐면은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하는 거는 개발자들이 만든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런타임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이 런타임을 만드는 작업이 뭐 쿠버네티스가 될 수도 있고 VM이 될 수도 있고 클라우드가 될 수 있고 이런 건 런타임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은 개발자들이 거기다가 손쉽게 자기가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만 배포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런타임 플랫폼이 되게 쉬워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 되게 자동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SRE나 이런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런타임 플랫폼을 만드는 걸 한 3, 4년 정도 작업을 하고 자동화되면 완전히 개발한테 그거를 마치고 넘기고 빠져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나오는 게 컨테이너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소스 코드를 배포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말아가지고 뭐 컨피그레이션 스크립트를 되게 복잡하게 다 해야 되는데 복잡도가 되게 높고 이거를 VM으로 이미지를 구워서 할 수 있는데 VM으로 이미지를 붓게 되면 하나에 보통 700메가, 800메가 되고 용량도 되게 큽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큰 시스템 한 1000개 이상의 이제 컴포넌트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에 700메가짜리 1000개 배포를 하려면 시간이나 저장이나 속도나 여러 가지 점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온 기술이 이제 컨테이너라는 기술인데 컨테이너라는 기술은 뭐 이미들 아시겠지만은 기존 버추얼라이저하고 되게 틀린 거는 기존 버추얼라이저는 기존 OS 위에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올려요. 하드웨어를 아예 에뮬레이터를 하나 올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하이퍼바이저,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는 단계가 하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무거워지는데 컨테이너는 버추얼라이저를 올리지 않아요. 올리지 않고 그 호스트 OS에서 약간 다른 부분, 델타 되는 부분만 올려가지고 그 커널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크기가 되게 작아요. 되게 작고 그리고 런타임도 훨씬 더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챌린지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머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개 머신에다가 이 컨테이너를 어떤 머신에다 배포할까를 고민할 때 이미 컨테이너들이 배포가 돼 있겠죠. 근데 어떤 컨테이너는 CPU를 2개 쓰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4개 쓰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메모리를 16기가를 쓰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32기가 쓰는 애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배포를 해야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와요. 이걸 가지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또는 스케줄러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뭐라 그래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뭐 도커스암, 미소스피어, 뭐 클라우드 파운드리 여러 개의 이제 기술들이 있었고 이게 금년 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리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클라우드 벤더들이 각각 약간씩 다른 이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금년 초에 전부 다 쿠버네티스를 다 일제히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를 쓰면은 거의 모든 클라우드에서 통합된 하나의 이제 어떤 디팩트 스탠다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컨테이너를 전부 다 매니지할 수 있는 게 됐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세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고요. 대부분의 클라우드나 아니면 베어메탈 또는 온프렘 솔루션에 다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몇 가지 이제 훑고 넘어갈 건데요.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드웨어 개념에서는 마스터라는 시스템이 서버예요. 서버가 컨트롤 역할을 하면서 노드는 어떤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 서버인데 얘가 컨테이너들을 호스팅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서버가 명령을 내려서 각각의 노드에다가 컨테이너를 배포해주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어떻게 배포해야 되냐? 이 쿠버네티스는 약간 다른 컨테이너 시스템하고 다른 컨셉을 갖고 있는데 이게 파드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좋은 컨셉 중에 하나인데 이 파드는 하나의 파드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하나의 파드 안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들은 되게 재밌는 게 IP 어드레스하고 디스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 쓰이느냐? 여러분들이 개발팀이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바꿔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요. 근데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만 배포하진 않아요. 거기에 이제 사이드로 붙는 로그 수집 시스템이라든지 뭐 프록시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드로 붙는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발팀은 개발자 코드를 배포하겠지만 이런 모니터링이라든지 로깅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적인 면은 개발자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같은 컨피그레이션을 인프라팀에서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서로 다른 컨테이너지만 하나의 파드에다 묶어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 옆에 이 로그 컬렉터에 있는 애가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지고 같이 보낼 수가 있어요. 다른 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끼리 디스크가 쉐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는 아이솔레이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끼리 서로 디스크나 IP를 보는 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쿠버네티스 특징이에요. 하나의 파드가
있는 컨테이너가 이거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에서 로그를 쓴 애를 얘가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드 컨셉을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요. 쿠버네티스의 최소 배포 단위 파드가 됩니다. 보시겠다면 이런 식으로 컨피그레이션이 되고요. 파드의 컨테이너를 정의한 거고요. 엔진X 1.79 이미지를 가지고 파드를 배포하는 거고, 포트는 80 포트를 통해서 리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배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컨테이너, 특히 이제 파드가 배포되면 보통 파드를 하나만 배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려면은 용량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장애가 났을 때 다른 컨테이너가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동시에 배포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묶어 로드 밸런싱 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로드 밸런서 개념에 해당하는 게 서비스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개념을 여러분 정해주게 되시면은 이 특정 파드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파드들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파드의 이름을 정해주진 않고요. 재밌는 컨셉 중에 하나가 라벨이라는 컨셉을 씁니다. 그래서 앱이라는 네임의 라벨이 밸류가 my 앱인 것들한테만 얘를 로드 밸런싱 해줘라 라고 정해주면은 여러 개의 파드 중에서 이거 똑같은 이름만 가진 파드한테만 로드 밸런싱을 해줘요. 이런 컨셉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로드 밸런서, 서비스가 로드 밸런서로 붙는 거예요. 붙게 되면은 파드의 라벨이 앱이 my 앱인 애들한테만 이렇게 로드 밸런싱을 해줘요. 자, 서비스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식 문서나 책이나 튜토리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 설명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문서 공유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걸 좀 빨리 보고 쿠버네티스 에코시스템, 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책에서 보기 힘든 얘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볼륨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리모트 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파드를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디스크를 마운트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NFS가 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가지 디스크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로컬 디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크를 용도에 맞게 정의하셔가지고 파드에 마운트를 쓰시면 되고요. 요 네임스페이스의 개념은 좀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거 하나의 물리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이 클러스터를 서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계 또는 운영계 또는 QA 환경. 그럼 그 환경 간의 인스턴스가 서로 보이거나 아니면 유저가 서로 간섭을 할 수 있으면 그다지 좋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 환경은 운영하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솔레이션 시킵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개발, QA 또는 이제 운영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서비스 단위로 나눌 수 있어요. 빌링 서비스 그리고 커머스 서비스라고 하면은 커머스 디벨로퍼는 이 네임스페이스만 써요. 그러면 이 네임스페이스를 쓰는 유저는 다른 네임스페이스가 보이지가 않아요. 접근도 안 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하면서도 특정 팀한테 뭔가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권한을 되게 독립적으로 줄 수 있는 개념이 되고요. 레이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파드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라든지 이런 쿠버네티스 리소스에다가 레이블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봤던 거는 마이 앱 서버로 돼 있는 레이블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라우팅해라.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대단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 프로덕션이고 티어가 프론트 엔드가 아닌 애들한테만 어떤 네트워크 트래픽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DB 서버 클러스터가 있으면 그 DB 서버 클러스터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라벨이 API 서버인 애들만 트래픽을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되게 세밀한 컨트롤이 되는데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이걸 IP로 했잖아요. 근데 이걸 IP 컨트롤하게 되면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인스턴스 수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IP로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텍스트로 바꿔서 인스턴스를 리소스마다 레이블을 답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특정한 노드, 예를 들어서 좀 개발계만 또는 특정 서비스만 셧다운을 해라. 또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GPU라는 라벨이 있는 애들한테만 배포를 해라. 그런 식의 이제 되게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네임스페이스 개념 안에 서비스하고 파드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드가 어떤 컨테이너를 갖고 있는 컴퓨팅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애들 여러 개를 묶어서 로드 밸런싱 할 수 있는 게 서비스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이제 수동으로 이제 파드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서비스는 잘 죽어요. 특히 이제 요새 모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서비스 그 어떤 서버를 개발을 할 때 그 애완견 키우듯이 했거든요. 뭐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고 뭐 음식도 맛있는 거 사주고 추울까봐 이제 집도 이제 좋은 거 해주고 이렇게 잘해서 이제 예전에 그렇게 큰 서버 비싼 서버 한 대를 이렇게 키우는 컨셉이었다면 클라우드는 약간 이제 소머리 같은 컨셉이에요. 비싼 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수로 100마리 키워요 그냥. 100마리 키운 다음에 소가 병이 나잖아요. 그럼 병원에 안 들어갑니다. 충으로 쏴요. 쏜 다음에 죽은 소는 빨리 치워버리고요. 새 소를 빨리 잡아서 넣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컨셉이 비슷한 컨셉이에요. 예전엔 서버가 장애가 나면 그거를 어떻게 뭐 트러블 슈팅을 하고 AC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서버 장애 나잖아요. 쏴요. 내린다는 소리예요. 서버를 죽인 다음에 빨리 정상적인 서버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서버를 그럼 다 여러분들이 파드를 한 100개 만드는데 이거를 죽었는지 살았는지 매번 모니터링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으면은 빨리 이거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는 애가예요. 그래서 파드를 개별로 지정을 하지 않고요. 파드에 대한 스펙을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는 걸 정해주게 되면은 얘가 파드가 정상인지 안 정상인지 보고 있다가 만약에 비정상이면은 비정상인 노드를 빨리 제어를 하고 새 노드를 빨리 띄워줘요. 이거는 이제 엔진엑스 노드를 이제 3개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파드를 띄울 때 이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띄우는 게 아니라 이런 컨트롤을 통해서 개수하고 파드에 대한 템플릿 정해놓으면 얘가 파드를 컨트롤합니다. 이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말고 요새 많이 쓰는 건 리플리카 셋이라는 컨셉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기술적으로 거의 똑같은데 이름만 틀리고요. 뭐가 틀리냐면 이 라벨을 셀렉트하는 방법이 약간 바뀌었어요. 문법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고 거의 이제 리플리카 셋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새는 리플리카 셋을 거의 다 많이 써요. 그런데 이런 리플리카 셋이나 리플리케이션 컨트롤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파드를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파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제 챌린지가 오는 게 배포에 대한 챌린지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새 버전을 배포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에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새로운 파드들을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리플리케이션 컨트롤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든 다음에 이 서비스를 율로 기존 거를 보던 걸 바꿔줘야 돼요. 번거로워요.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해놓은 거를 디플로이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제가 아까 리플리카 셋하고 파드의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덕션에 디플로이 하실 때는 리플리카 셋이나 파드를 직접 정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 디플로이먼트를 이용을 해서 그 리플리카 셋하고 파드를 생성하게 만드는 컨셉으로 실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꼭 보시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배포 전력이 있는데 이건 블루 앤 그린 디플로이먼트라는 거거든요. 기존에 워크로드가 돌고 있으면은 새 버전을 올린 다음에 이걸 순식간에 딱 바꾸는 거예요. 워크로드를. 두 버전의 신버전을. 그래서 블루 앤 그린 디플로이먼트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롤링 업그레이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바꿔요. 여기 보시면 새 버전이 하나 올라왔죠. 그럼 기존 버전 하나 죽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버전 하나 죽이고 새 버전 올리고 기존 버전 하나 죽이고 새 버전 올리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클라우드 아까 봤던 이제 그린 앤 블루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새 버전하고 그 버전이 동시에 두 버전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자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니까 언리미티드 된 편이니까. 근데 온프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딱 하드웨어가 10대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2배의 자원을 유지하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씩 바꿔가면서 해요. 또는 이거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보다 한 대씩 바꿔가면서 서비스가 정상인지 안 정상인지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배포 전략을 취하는데 이 디플로이먼트가 이런 걸 다 자동으로 해줘요. 예를 들어서 파드를 새로 만들어주고 리플리케이션 컨트롤을 새로 만들어주고 워크로드를 옮겨주는 이런 작업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디플로이먼트 안에는 여러 개의 컨트롤러,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파드 버전을 동시에 유지를 하면서 트래픽을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터 컴포넌트가 있고요. 이 노드 컴포넌트 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파드가 배포가 되게 되는데요. 이 파드의 생성은 기본적으로 리플리카 셋이라는 애가 해요.
했는데 이 리플리카 셋을 묶어서 컨트롤하는 애들이 디플로이먼트라는 애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생성된 파드는 로드 밸런서 아까 제가 붙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로드 밸런서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바깥에 외부 서비스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그레스라는 애가 참 뭐라 그래야 되나 똑똑한 애인데 서비스가 제가 로드 밸런서라고 그랬잖아요. 서비스는 파드 간의 로드 밸런싱만 합니다.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시게 되면은 하나의 서비스, 그러니까 프로덕트, 상품이란 서비스가 이 파드로 묶여서 서비스로 익스포스가 되고 유저란 서비스가 또 여러 개의 파드로 배포된 다음에 하나의 서비스 익스포스가 돼요. 근데 우리가 시스템 관점에서 이건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구글 포토나 지메일 같은 거 보시면은 지메일이란 하나의 API를 쓰죠. 근데 그 안에는 유저 서비스도 있고 메일박스란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의 URL을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하는 게 서비스에 대한 로드 밸런스를 인그레스라고 해요. 인그레스라고 그러고 이거를 라우팅을 하는 거는 URL 패스에 따라서요. 여기 이제 보시면 예제 보시면은 유저스 URI는 서비스 중에서 유저스 노드 서비스라는 거로 가는 거고 프로덕트에 대한 서비스는 프로덕트 노드 서비스로 가라 라고 정의를 해주면 URI에 따라서 노드를 라우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으니까는 이제 실습을 할 텐데요. 실습 환경은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와요, 원래. 여러분들이 로컬 환경에다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미니쿠베라는 환경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니쿠베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그게 환경 설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뭘 추천드리냐면 도커를 까시게 되면은요, 도커 최신 버전에 보면은 쿠버네티스를 인스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로컬 환경에다 그냥 인스톨 위젯 깔듯이 하면은 쉽게 환경을 꾸밀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구글이니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시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자동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300불 무료 크레딧이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테스트하기는 충분하고요. 쿠버네티스 엔진이라는 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예요. 특히나 이게 좋은 게 최신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건 대단히 간단해요. 여기다가 크리에이트를 누르신 다음에 클러스터를 여러분들이 타입을 고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만 배포되는 거를 존 타입의 클러스터라고 그러고요. 2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에 배포를 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도 페일오버 할 수 있게 고가용성을 하는 건 리저널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존널로 하고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다 할지 여러분이 고를 수 있어요. 제가 1번에다가 고를게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버전을 고를 수 있어요. 선택하시고요. 몇 개의 노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컨테이너가 배포된 노드 있었잖아요. 그거의 개수하고 그 서버 스펙을 정할 수가 있어요. 2개 정도만 해볼까요? 뭐 어드밴스드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 매뉴얼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좀 재밌는 게 많아요. 크리에이트 하면은 자동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되면 되게 쉬워요. 쉬우니까 별거 아닌 줄 알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삽질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과정이 얼마나 위대한 과정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클러스터를 테리 GK10이라는 클러스터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서비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볼 거예요. 지금 배포할 거는 노드.js 어플리케이션 하나 배포할 건데요. 화면이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뭐 리퀘스트 받아가지고 헬로 월드 찍어주고 지금 이 호스트 이름을 찍어주는 간단한 노드.js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걸 일단 코드가 제대로 작성하는지 제가 시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서버 떴고요. 자, 리퀘스트 들어가서 헬로 월드 나오죠. 그리고 제 노트북 이름이 나옵니다. 자, 나왔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서버를 가지고
제가 도커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도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커 파일이라는 도커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노드.js의 카본 버전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8080 포트를 바깥에 노출시킬 거고요. server.js라고 제가 아까 만든 코드 있잖아요. 이걸 도커에 카피를 할 거예요. 카피가 된 다음에 서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드 server.js로 실행하는 형태가 돼요. 자, 도커 파일을 만든 다음에 제가 빌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어요. 빌드 스크립트는 사실은 도커 빌드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가 저장된 레파이토리 데스티네이션을 정하면 되는데 gcr.io는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도커 레지스트리 이름이에요. 거기에 v1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걸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도커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좀 캐싱을 좀 해놔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빠를 거예요. 뾰족하게 됐죠? 제가 미리 해놔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이 이름으로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게 내 로컬 PC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레파이토리로 보내야 됩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고요. 도커 푸시를 하면 이걸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디렉토리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레파이토리에.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대부분 익시스트로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레파이토리에 등록된 걸 한번 볼게요. 구글 클라우드 레파이토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딱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지금 막 테스트하는 거래 가지고 엄청 많아요. 자, 데모. 이게 지금 제가 올린 이미지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뭐 빨간빨간 도죠? 이게 뭐냐면 지금 올라간 이미지를 스캔을 하는 거예요. 벌너러티라고 해서 이제 보안적으로 위협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건 여러분들이 어떤 확인된 이미지가 아니라 막 도커 뭐 그런 퍼블릭 레파이토리에서 막 끌어와 쓰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때 막 이상한 바이러스라든지 보안적으로 위협이 있는 애들이 같이 쓸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였나요? 나중에 B 처리해주세요. B. 이거는 제가 한번 미리 올려놨던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이미지를 썼다 하더라도 뭐 하트 블리드 어택이라든지 보안적인 것들이 몰랐던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항상 세이프하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도큐먼트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시큐리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컨테이너 이미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할 건데요. 배포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플로이먼트로 배포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디플로이먼트에 보면은 여기 이제 컨테이너 스펙을 정합니다. 이미지 우리가 올렸던 거 v1이라는 이미지로 했고 컨테이너 포트를 8080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지 풀 팔러시 어레이즈를 했는데 이건 꿀팁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지 이름을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하고 이미지를 새로 구워서 올렸잖아요. 올리는데도 변경된 게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같은 이미지로 된 애들은 이 노드들이 다 캐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미지 올렸는데 왜 업데이트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며칠 동안 깊은 빡침과 함께 되게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미지 풀 팔러시라는 거는 캐시를 안 하고 매번 끌어오도록 정책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는 이미지를 새로 구울 때마다 사실 버전 넘버를 올려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럼 당연히 캐싱도 안 되고.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파드에 대한 레이블은 app demo deployment라는 이름을 제가 했고요. 이 디플로이먼트에서 요 파드에 대해서 컨트롤합니다. 라벨이 똑같죠. 거기에서 리플리카를 항상 3개를 유지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파드가 크래시가 나거나 그러면 얘는 항상 3개만 유지를 시켜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배포를 해볼게요. 이 배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쓴 건 이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쿠베 크리에이트, 쿠베 컨트롤 크리에이트 마이너스 F 다음에 요 이름을 정해주시면은 배포가 돼요. 자, 크리에이트 됐죠. 쿠베 컨트롤이라는 거는 쿠버네티스의 이제 CLI 커맨드인데 대부분 이거 가지고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get deploy라는 거는 디플로이의 현재 상태를 보는 건데, 자, 데모 디플로이먼트라는 이름을 배포를 했죠. 3개가 파드가 러닝이 되는데 현재 3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러닝 지 12초가 지났고요. 그럼 얘에 의해서 파드가 배포가 되는지 볼게요. 자, 파드가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파드들을 보면은 제가 이 파드의 디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드 하게 되면은 여기에 IP 정보들이 나오는데 여기 쭉 찾아보시면 IP가 인터널 IP로 되어 있어요. 클러스터 IP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외부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서비스, 로드 밸런서를 붙이게 됩니다. 자, 로드 밸런서를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되게 간단하죠? 서비스 로드 밸런서인데 보면은 HTTP 로드 밸런서인데 TCP 포트로 받아요. 타겟, 파드는 8080 포트로 지금 노드.js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로드 밸런스 포트는 80일 거예요. 그래서 80으로 들어온 거를 8080으로 포워딩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어떤 파드에 해줄 것이냐? 그거를 셀렉터, 레이블을 통해 샀습니다. 앱이라는 라벨 이름이, 네임이 데모 디플로이먼트란 돼 있는 파드에만 얘가 로드를 넘겨줘요. 그래서 이거를 배포를 해볼게요. 이건 약간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익스터널 IP, 실제 IP를 가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모 서비스라는 지금 로드 밸런서가 생긴 거고요. 내부 IP는 되는데 이제 외부 IP는 받아오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자, 시간 약간 걸리는 동안 좀 재밌는 걸 볼게요. 구글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가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모니터링 기능이 끝내줘요. 모니터링이 딱 들어가면은 쿠버네티스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니터링이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그 버전이 한번 바뀌면서 예전에 힙스터라는 형태의 아키텍처를 썼는데 요새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로깅 엔진을 바뀌면서 예전에 버전을 쓰셨던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요새 머리를 뜯고 있죠. 그러면 새 버전에서는 프로메테우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로깅 인프라나 모니터링 인프라를 마이그레이션하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묻지 말고 매니지 서비스 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로깅 매트릭을 보면은 별거 없어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다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뷰인데 제가 만든 클러스터잖아요. 클러스터에 대해서 하이어라키를 하드웨어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안에 노드가 몇 개가 있는지 나오고 각각 노드 안에 현재 있는 컨테이너, 파드가 어떻게 배포되어 있는지 나와요. 이건 매니지먼트 파드들이에요. 이거는 워크로드 뷰로 보는 거예요. 워크로드 뷰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네임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뷰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파드가 생성되는지 또는 서비스 관점으로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유저 서비스라든지 그런 서비스 관점으로 하이어라키를 볼 수도 있고요. 서비스 로드 밸런서 밑에 뭐 붙겠죠? 디플로이먼트 붙겠죠? 그 다음에 파드들 붙겠죠. 이런 식으로 뷰가 하이어라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CPU 유틸라이제이션 메모리 그리고 에러 나온 이벤트가 여기 사실은 다 로깅이 되고요. 쿠버네티스 컨솔에서는 각각의 리소스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 있냐? 있다. 하나만 볼게요. 워크로드 쪽에 보시면은 아까 데모 디플로이먼트라 만들어 봤잖아요. 여기 배포가 돼 있어요. CPU 메모리 당연히 나오고요. 여기에
지금 관리되고 있는 파드들 정보 다 나오고요. 여기 연결된 로드 밸런스 정보 다 나오죠. IP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접속 배포됐네요. 붙여보면은, 자, 짜잔, 헬로 월드 IM 데모 서버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이제 실제 파드 호스트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게 원래 여기 다 막 감동이 물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 되게 많은 걸 하신 거거든요. 근데 되게 슬픈 게 헬로 월드 한 줄밖에 안 나와요. 클러스터 만들고 로드 밸런스 붙였는데, 이게 서버 백엔드 하시는 분들 이런 게 좀 슬퍼요. 근데 저 이제 공감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거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가 쿠버네티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체크 찾아보시면 다 나온 내용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는 게 이스티오라는 건데요. 이게 넷플릭스나 아마존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대단히 복잡해요. 그러면 이런 복잡한 거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들이 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정리한 패턴인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뭐냐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기존 아키텍처에 없던. 예를 들어서 서비스 A에서 서비스 B를 부른다고 했을 때, 서비스 A가 서비스 B를 불렀어요. 근데 보통 이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레드가 유저한테 호출을 받고 서비스 B를 부릅니다. 근데 지금 서비스 B가 장애가 생겼어요. 응답을 못해. 죽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얘는 응답 기다리고 있죠. B에서 오는 거. 그리고 서비스 B가 또 요청이 들어오면은 얘도 요청했다가 기다려요. 그런 식으로 얘는 다 기다리게 되다가 서비스 A에 스레드가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서비스 A도 장애가 나요. 즉 서비스 B가 장애가 나는데 그게 이거를 부른 서비스 A도 장애가 나고요. 이런 패턴으로 이게 전부 다 전파가 돼요. 왜? B한테 답 주세요 그러는데 B가 답을 못 주거든. 맛이 갔거든요. 서버가 행업 걸렸거든. 그럼 이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대답 안 주네. 딴 데 가서 물어봐야지. 그냥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서킷 브레이커 패턴이라고 해요. 여러분 퓨즈 있죠. 퓨즈. 누전 태장기처럼 응답을 하다 어느 일정 시간 안내 안 하면 탁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얘다 중간에 서킷 브레이커를 딱 둔 다음에 서비스가 잘 가고 있으면 잘 가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얘가 몇 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탁 끊어요.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넷플릭스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뭐 하이스트릭스, 줄 이런 패턴을 코드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한번 딱 보고 나면은 프레임워크 되게 많거든요. 근데 딱 보고 나면 좋아 이제 써야지. 근데 하나만 있어도 되게 어려운데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생에는 글러 써라고 이제 하고 나오게 돼요. 되게 많아요. 컨피그레이션이. 배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되게 이제 잘한 게 이 스프링이 요거를 전부 다 라이브러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스프링 안에 라이브러리가 돼 있거든요. 스프링 쓰다 보면은 이 패턴 다 쓸 수 있어요. 좋죠. 좋은데 문제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예요. 특히나 자바만 돼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노드.js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자바만 되니까는 개발자들이 어떻게, 개발자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니까는 에이 자바만 되네. 만들었어. 뭘 만들었냐면은 이 MV 프록시라는 게 있거든요. MV 프록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엔진X나 HA 프록시 같은 프록시예요. 그냥 프록시. 근데 얘가 L4가 아니라 L7 레이어로 좀 많이 똑똑해요. 그래서 이 서비스 이쪽에 이쪽 서비스를 부를 때 다이렉트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서킷 브레이커처럼 중간에 프록시를 넣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상대편이 만약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프록시가 딱 보다 타임아웃이 되면 끊어버려요. 또 그런 거 말고 뭐 로깅 수집이나 되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MV 프록시를 넣으면 돼. MV 프록시 어떻게 넣으면 되죠? 쿠버네티스에 아까 컨테이너 2개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의 파드에. 거기다 딱 넣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컨피그레이션을 바꾸고 싶은데 1000개를 한꺼번에 바꿔? 불가능하잖아. 그러면은 머리를 쓰면 MV 프록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을 만들면 되겠다. 라고 한 게 이스티오예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 되게 여러 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킷 브레이크라든지 레이트 리미팅이라 해가지고 특정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스로틀링해서 막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많이 나는 게 이제 사장님 콜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를 높여요. 사장님이 이제 우선순위 늦어지면 이제 대형 사고잖아요. 상무님부터 줄줄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리포팅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패턴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이스티오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밑에 컨트롤 페인이라는 이제 컨트롤러라는 애가 붙고요.
서비스들이 바로 다이렉트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프록시를 붙여요. 그래서 이 프록시를 통해서만 통신을 합니다. 그럼 얘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처음에 클러스터를 쫙 올리면 이 프록시가 처음에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파일럿이란에서 읽어오고요. 그리고 얘가 재밌는 게 서비스 간의 통신도 SSL로 해가지고 보안 암호화를 시켜요. 그러려면 인증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증서를 이스티어 오트라는 컴포넌트를 읽어옵니다. 그럼 얘가 이제 호출 준비가 된 거예요. 서비스 A가 서비스 B를 호출하려고 그래요. 서비스 A가 얘기해요. 야, 프록시 서비스 B를 호출해줘. 그러면 프록시가 상대편 프록시를 호출을 해요. 그럼 얘가 어딘지 어떻게 하냐. 이 프록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파일럿의 서비스 B의 위치 정보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걸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안 다음에 서비스를 호출을 해요. 프록시를. TLS 암호화를 써서. 그럼 얘가 받죠. 받은 다음에 서비스 B를 바로 호출할까? 절대 바로 호출하지 않아요. 정책을 물어봐요. 이거 사장님 리퀘스트야? 지금 우리가 서버가 되게 바쁜데 받아도 돼? 얘가 호출이 허락된 애야? 여기다가 물어봐요. 물어본 다음에 얘가 뒤에 이제 팔러시 엔진이라든지 이 용량 같은 걸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알려줘요. 야, 이거 호출 받아줘도 돼. 그럼 얘가 호출을 받아줘요. 그럼 서비스 B가 호출을 받아서 리스폰스를 주겠죠. 그 다음 리턴을 줍니다. 띵 하고 주고 리턴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호출을 했는데 서비스 A에서 들어왔고 응답 시간은 얼마 됐어 라고 남겨줘요. 마찬가지로 이쪽 프록시도 응답을 준 다음에 로그를 남겨요. 응답 시간이 얼마 걸렸어. 이렇게 하면 이 컨트롤 페인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들의 트래픽을 다 조정할 수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뒤에 서비스가 있으면은 서비스 버전 1.5하고 2.0 버전에서 99대 1%로 트래픽을 나눌 수도 있어요. 스플릿. 트래픽 스티어링이라 해가지고 단순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HTTP 헤더에 따라 가지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은 트래픽을 나눌 수도 있어요. 서비스 디스커버리 우와 끝내주죠. 그죠? 끝내줘요. 되게 좋아요.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많은 고난의 길을 가시면은 이제 클라우드가 얼마나 편한지 아시게 될 거고요. 얼마 전에 1.0 서비스가 릴리즈가 됐는데 좋아요. 예. 나중에 고난의 길을 겪으신 다음에 저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 이제 덧붙여야 되는 게 배포인데 배포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라 이제 소스 코드를 빌드를 해가지고 런타임을 배포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의 배포 방식은 문제가 되는 게 기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 자바 같은 거 워드 파일만 배포를 하시거든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 이런 로깅 에이전트도 같이 배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세요. 그럼 VM에다 얘를 다 설치를 합니다.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코드만 업데이트해요. 근데 이 배포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코드도 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업데이트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OS 보안 패치라든지 버그가 있으면 엔진엑스 패치를 한다는 그런 걸 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안 하시죠? 보통 안 해요. 귀찮으니까. 장애 생기면 해요. 그럼 1000대 서비스 중에서 장애 생긴 애만 패치해요. 그리고 문서화도 잘 안 해놓으세요. 그리고 퇴사하시죠. 그죠? 퇴사하시면 그 다음 분이 패치 안 돼 있는 거에서 똑같은 장애 나요.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이게 원래 계속 그렇게 일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스노우플레이크 서버라 그래요. 서버가 형상이 다 틀리다. 눈송이가 형상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서버도 되게 형상이 틀려요. 여기서 웃으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게 피닉스 서버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피닉스 서버 패턴은 뭐냐면은 피닉스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닉스 서버 패턴은 서버가 안 죽는구나. 죽어요. 피닉스가 안 죽는 애가 아니에요. 피닉스는 죽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게 피닉스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배포할 때마다 기존 거를 죽인 다음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배포할 때마다 매번 OS부터 다 새로 깔아요.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새로 까니까 이게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다 똑같이 새로 까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VM 이미지를 만들어요. VM 이미지를 하나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앤서블 같은 걸 써가지고 OS부터 새로 다 깝니다. 다 깐 다음에 이거를 VM 이미지로 구워줘요. 이걸 베이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패커라는 솔루션을 보통 써요. VM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구운 다음에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로 인스턴스 올리면 당연히 똑같아지겠죠. 그렇게 배포를 하는 거를 피닉스 서버 패턴 또는 임뮤터블, 불변의 서버 패턴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번
올라간 서버를 병행하려면 무조건 다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배포하려고 그러면 아까 이제 디플로이먼트에서 보셨지만은 레드 앤 블랙을 한다든지 하나씩 하는 롤링을 한다든지 아니 일부 트래픽에 올리는 카나리 배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배포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배포라는 건 빌드도 해야 되고 배포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사람이 승인도 해야 되고 또는 쿠버네티스에도 해야 되고 아마존에도 해야 되고 구글도 해야 되고 온프렘에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이거 좀 한 번에 하고 싶다 해서 나온 게 스피네이커라는 오픈소스예요. 이게 안에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 엔진이 있어가지고 빌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도커 레파지토리에 올려서 그 다음에 뭐 디플로이먼트 스크립트를 구글 클라우드에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쭉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여러 가지 그 운영에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드 배포를 자동으로 한다 그래도 낮에 근무 시간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많은 시간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익스큐션 윈도를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럼 밤에만 돌아요. 또는 이걸 다 풀 자동화하고 싶은데 우리는 아직 풀 자동화가 안 됐어. 그럼 사람한테 개입을 시킵니다. 실제 배포할 때 배포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컨티뉴 버튼 딱 누르잖아요. 그래야 배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이제 K네이티브라는 건데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되게 따끈따끈한 애예요. 아까 이제 쿠버네티스도 보시고 이제 이스티오도 보셨는데 쿠버네티스 아까 우리 배포할 때 어떻게 했죠? 컨테이너 이미지 구운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만들고 서비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귀찮아. 나는 컨테이너만 던지면 어플리케이션 다 서비스 됐으면 좋겠어. 그게 K네이티브예요. 그래서 이스티오 위에다 여러분들이 K네이티브를 깔게 되면은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배포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스프링부터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인데 만든 다음에 도커 파일 만드는 거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하고 만든 다음에 서비스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디플로이먼트 스크립트하고 대단히 유사한데요. 딱 정의를 해놓고 던지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디플로이먼트 스크립트도 만들고 리소스 컨트롤러도 만들고 로드 밸런스도 다 만들어서 배포가 돼요. 그냥 이제 나는 쿠버네티스도 귀찮아서 못하겠고 나는 코드만 만들면 도커 이미지를 던지고 싶어. 그게 K네이티브예요. 대신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 이걸로 먹고 사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돼요. 뭐 아까 봤던 이제 그린 앤 블루 디플로이먼트랑 그걸 이스티오 같은 복잡한 단위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단위도 가능하고요. 그런 게 가능해요. 50분 내에 쿠버네티스를 다 했어요. 어메이징해요. 와. 그래서 지금 이제 2분 남았으니까는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테리님이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 본인께서는 비방용 발표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전 좋았어요. 삐 처리 안 할 겁니다. 네, 그대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머리를 빵 쏜다는 부분에서 약간 움찔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의 내용이 같이 실습이랑 병행되다 보니까 이해하기 굉장히 쉬웠고요. 저조차도 이제 쿠버네티스가 인프라 개념이라 너무 방대해서 손 놓고 있다가 앞에서 계속 앉아서 듣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애한 시간은 이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빨리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질문 없는 완벽한 강의였다 싶으면 이제 녹화 편집 후에 이제 엔지니어분의 컨펌을 받은 후에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초 정도 남았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쿠버네티스 주제로 해커톤을 진행하시는데 보셨던 것 중에 혹시 이런 걸 해커톤으로 했더니 이런 걸로 이제 쿠버네티스로 해커톤 했더니 괜찮았다 하는 뭐 아이템이 있었을까요? 이제 뭐 별풍선 같은 거 없나요? 별풍선 제가 초콜릿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쿠버네티스나 도커 환경이 런타임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같은 인베디드 환경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만든 거를 이거 사실은 인프라를 가지고 어떤 형태의 런타임을 만들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IoT 시나리오에다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거,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 같은 거 고민해 보시면은 재밌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럼 라즈베리 파이가 그런 것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해커톤이죠. 챌린지가 있는 해커톤 아주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 어렵게 모신 테리님의 시간 여기까지로 하고요. 혹시 다음에 또 가능하실까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그럼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